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출문제 풀이 58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이입니다. 11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사료가 나오면 어떤 왕인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사료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거 급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급제자 명단을 보며 말한다. 그리고 쭉 내려보니 박사라는 표현도 보이고 있고 12목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12목에서 바로 떠오르는 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고려시대 12목이라고 등장을 하면 성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시험에 급제 내용과 박사 제도를 임명했다라는 내용이 쭉쭉 나오고 있고, 12목이라는 지방에 9년 설치하는 지방관 파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성종이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성종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보면 되겠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습니다. 자, 재위 기간에 있었던 거 찾아볼게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사람. 성종은 실시를 한 사람은 아니고요. 과거제를 실시한 사람은 광종입니다. 광종이니까 이건 아니고요. 관학의 진흙을 위해서 양현고를 설치를 했다. 양현고가 나오면 예종입니다. 그리고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가대학교를 성균관으로 호칭을 바꾼다. 성균관은 조선시대에도 국가대학교로 쓰이죠. 고려의 말기로 해당하는 왕입니다. 공민왕이고요. 아니겠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요게 이제 성종의 업적에 해당하는 건데, 고려 성종은요, 유교식으로 통치 시스템을 정비하고 완성시킨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룰성자를 받아서 성종이라고 부르는데,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성종이 등장을 하죠. 보통 이렇게 이룰성자를 받으면 그 통치 시스템을 완성한 사람한테 이런 글자를 많이 붙여주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성종도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했다는 업적을 가지고 있죠. 5번을 보면은 정계하고 계백요서라는 책을 만들어서 관리가 지켜야 될 규범을 제시했다. 이걸 유언처럼 남기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를 개창한 개창조인 태조입니다. 태조 왕건이 남겼다고 하는 책 2권이죠. 자, 11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회의 시책으로 옳은 것은, 사회 시책.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잘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를 지금 보는 건데, 사료를 보면 왕이 명하였다. 도성안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 도감을 설치해서 치료를 하고 뭔가 관리를 해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서성에서 아뢰었다. 사창과 공회에 곡식을 내어서 경작을 도와주고, 가난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의창을 열어서 진휴를 해라. 이 고려시대에 못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주는 사회 시책으로 알맞은 거를 고르라는 얘기인데요. 아픈 사람 어떻게 치료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곡식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을 고려시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의창을 보고 이것이 고려시대다라고 체크를 하면은 조금 더 힌트가 될 것 같고, 조금 더 보면은 구제도감이라는 명칭, 땡땡 도감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에서 고려시대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선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유랑민을 구휴라는 활인서를 두었다. 활인서는 조선시대 겁니다. 조선시대에 병자 치료하는 거였죠, 활인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실시했다. 진대법은 삼국시대 겁니다. 삼국시대 중에서도 고구려 거죠. 고구려의 재상 을파소가 실시했다라는 진대법. 봄에 이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였죠. 시기가 안 맞죠?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하는 향약 집성방을 편찬하였다. 요런 책자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조선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국산이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국 거 위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정리를 해놓은 거는 보통은 조선 초반의 세종 시기의 업적입니다. 또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촬료를 강행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다. 요거는 조선시대 약간 생소하지만 명종이라는 임금 때인데, 구황작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이런 거 보통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먹을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먹을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식품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5번에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위보라고 하는 보를 운영했다. 이게 고려시대 겁니다.
고려시대 나타난 거를 하나 기억을 암기를 세트로 해놓으면 조금 기억하기 편할 것 같은데 의창이라던가 제위보를 같이 기억을 해주면은 나중에 고려시대 거 묶어가지고 기억하기에 좀 좋겠죠. 13번 보겠습니다.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병마사 박선은 김중훈에게 성의 동서쪽을, 김경손에게는 성의 남쪽을 지키게 했다. 쭉 보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힌트 단어가 나옵니다. 별초, 우별초가 나오는데 별초 하면 생각나는 어떤 군사 기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삼별초가 떠오르면 좋은데 삼별초. 고려시대 삼별초는 누구랑 전쟁할 때 우리가 있었던 군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몽골입니다. 몽골 원나라죠. 여러분 고려시대가 대외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순서대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려 초반에 우리가 전투했던 거는 거란이고 그 다음에 여진이고 그 다음에 몽고 맨 마지막에 왜구가 나와요. 순차적으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연결해가지고 기억하면 좀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별초, 훗날 우리가 삼별초를 기억하게 될 텐데 몽고랑 전투를 하면서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싸웠다라고 전해지는 군대입니다. 근데 이 별초는 정규 군대는 아니고 원래는 성에 도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규 군대 이외에 따로 모집했었던 군대인데 요게 이제 우리 고려시대에 보면은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최씨 무신 정권에서 뭐 명분은 사람들한테 도둑 잡게 해준다라는 거였는데 사병이에요. 사병 집단으로 키워서 나중에 최씨 무신 정권, 특히 최후라는 분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보디가드처럼 활용을 했었던 그런 집단인데 나중에 몽고와의 전투에서 군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또 이렇게 있었고 야별초까지 합쳐가지고 삼별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고와 관련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육진을 개척했다. 보통 우리가 사군 육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세종 때죠. 조선시대입니다. 이건 조선시대 거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서희를 보내서 소손영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자동으로 강동 육주 떠오르지 않나요? 이거는 거란의 침략 때 대응했었던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별무반을 조직하고 별무반 완전 힌트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이거는 여진을 맞이했을 때의 대응입니다. 이건 아니죠.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전을 준비했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강화로 천도를 했죠.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고려 왕릉이나 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고려의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농성을 했었죠. 물론 결국엔 항복은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장기전을 준비했다는 내용 4번이고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다. 이거 관리했던 사람은 이제 고려 말에 나오는 최무선입니다. 이거는 왜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대응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고려 시기 문제에서 랜덤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통화, 화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왕과 신하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화폐를 유통을 시키려고 했는데 뭐 널리 활용되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현에 명령을 해가지고 주식점이라는 뭐 가게인 것 같아요. 주식점을 열고 백성들에게 화폐를 써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사람들한테 좀 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나옵니다. 주전도감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주식점이라는 게 또 나오고 있는데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숙종이거든요. 사실은 고려 성종 때 처음에 만들기는 해요. 처음에 만들었지만 대대적으로 유통을 못하다가 이걸 대대적으로 유통을 해야겠어라고 여러 가지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고 가게에다가 만들어서 이제 화폐를 써라라고 얘기하게 시키는 사람이 숙종입니다. 성종이 만든 거는 건원중보라는 최초의 어떤 화폐였고 숙종이 만든 게 이제 해동통보나 나중에 은병, 활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 종류의 단위가 다른 화폐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려고 했었던 정책은 고려 숙종 때 나오는 정책입니다. 자, 이제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하는 요 시대에 나오는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인데요. 제가 방금 숙종의 업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 주전도감에서 만든 돈 중에서 은병이 있어요.
활구라고도 불리는 은병이 있는데 그 표주박처럼 이렇게 만든 은 화폐입니다. 조금 고액권이었어요. 고액권인데 우리나라 전도에 고려 전도 모양을 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활구는 뭐 입구가 넓다라는 뜻인데 사실 표주박은 입구가 좁기는 한데 은병 같은 경우는 입구가 넓게 제작이 됐대요. 그래서 입구가 넓은 병이다. 이런 뜻으로 활구라고도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숙종의 업적이면서 주전도검에서 만들어냈었던 돈 중에 가장 단위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2번, 3번, 4번, 5번이 답이 아니겠죠. 여기 솔빈부에 말이 나온다. 땡땡부라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의 특산품 말이 있었죠. 그리고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했다. 이거는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에 저기 이제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던 상인을 대상으로 이제 송상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고요. 청해진 나오면 장보고죠. 장보고는 통일신라입니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가 됐다. 요거는 신라 때 얘기예요. 동시라는 시장이 있었고 이걸 감시하는 동시전이 세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쉽게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1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영웅이래요. 건국영웅의 일대기를 저술한 서사시라고 합니다. 이 책이 블라블라블라 유리왕 이규보가 나옵니다. 유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왕일까요? 유리왕. 여러분 머릿속에 고구려 주몽이 떠오르면 좋겠죠. 주몽의 아들 유리. 이거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유리가 부러진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스토리 아마 건국신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국영웅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고구려일 것이고 이규보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책이 동명왕편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명왕. 그 주몽을 동명왕이라는 시조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옳은 내용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고구려 시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오답 처리 보겠습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남북국, 이거 조선 유득공이란 실학자 있었죠?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입니다. 남북국 나오면 그냥 유득공 발해고 암기해도 무관할 정도로 딱딱딱 공식으로 돼 있는 거고 조선시대 후반부에 우리 역사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표현을 쓰는데 북쪽에 발해가 있고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다. 이걸 묶어가지고 남북국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자, 사초, 시정기라고 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을 했다.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사초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극에 보면 임금이 뭐라 얘기하면 옆에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관입니다. 왕이 한 20년 살아있다고 하면은 20년어치의 기록이 있겠죠. 그 원본이 사초예요. 시정기 같은 거는 이제 왕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료, 정치에 대한 현안에 대한 자료가 될 텐데 남아있는 자료를 전부 모으고 가장 중요한 자료는 아무래도 사초예요.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한 거거든요. 요걸 모아가지고 실록청을 만들어서 땡땡왕의 실록을 만듭니다. 그게 조선왕조실록이고요. 저 사초는 이제 실록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원래대로라면은 태우거나 해서 없애야 되는데 종이는 소중하니까 이 사초를 물에 씻어가지고 종이만 재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요 사초 더미를 씻어가지고 말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저기 서울 뒤쪽에 경복궁 뒤에 가면은 자하문이라는 문 앞에 세검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이 말렸던 흔적 같은 거 남아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요거 사초라는 말도 사관이랑 같이 엮어서 이거 실록 얘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단군의 고조선의 건국 얘기랑은 상관이 없죠. 우리가 동명왕편이었으니까 단군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건국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삼국유사에 또 나오죠. 현존하는 우리의 최고의 역사서이다. 이거는 최고란 뜻이 아니라 옛고자를 쓰죠. 제일 오래됐다. 이거 삼국사기죠.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있는데요. 이 편의 역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유학자인 김부식이죠. 삼국유사를 쓴 거는 이련 스님입니다. 그래서 둘이 기준이 달라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중국 책에도 나오고 진짜인 것 같은 걸 골라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진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당되는 건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단군 신화를 보면은 뭐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단군 신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 누락되어 있는 좀 신비로운 얘기들, 그리고 주로 불교랑 관련된 얘기들이나 그런 설화들을 모아서 삼국사기 이후에 일현 스님이 그런 걸 전부 모아가지고 삼국 유사를 만들게 됩니다. 둘 다 고려시대 역사책이지만 연대 차이가 100년이 넘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고요. 요게 더 먼저 만들어진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한번 요 문제로 해두시면 편하겠죠?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흙으로 빚은 푸른 보물, 고려시대의 귀족 문화를 보여준답니다. 비색의 순청자와 음각한 부분에 블라블라블라 상감청자가 전시가 됩니다. 청자네요. 청자인데 그중에 어떤 청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중에 하나죠. 이거는 이 유물을 한 번이라도 봤다라면 선택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청자가 한 개밖에 없네요. 상감청자 3번. 순청자는 아무 문양이 없는 거고 상감청자는 뭔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좀 사진이 흐리지만 학이 날고 있는 모습이 지금 색깔까지 들어가서 보이고 있습니다. 청자는 원래 오리지널은 중국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 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문양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상감청자는 우리의 기법이죠.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푸른 빛깔 나는 거를 왜 만드냐면 중국인들은 옥을 되게 좋아해요. 옥을 되게 좋아해서 무덤에도 막 다 놓고 하는데 이 옥을 인위적으로 만들 순 없을까라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 끝에 푸른 빛깔이 나는 도자기를 굽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는 옥에 가까운 색깔일수록 좀 좋게 생각하는데 만든 건 중국이 먼저지만 조금 더 맑은 색깔에 가까운 그런 청자의 컬러는 우리나라 버전 고려에서 훨씬 더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색깔이다 라고 해서 비색이라고 부르죠. 지금 앞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시대적으로 뚜렷하게 차이 나는 걸 보면 요 도자기는 신라 거고요. 요거는 고려시대 만들어지긴 했는데 청동입니다. 청동이고 여기 보면은 은으로 막 반짝반짝거리게 뭐가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은을 입혀가지고 무늬를 만든 거예요. 은입사라 그러고 요렇게 생긴 거는 정병이라고 해요. 정병. 약간 종교의식 같은 데 썼던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건 백자죠. 백자인데 백자에다가 푸른색으로 뭐 그림 그려놨어요. 청화 백자입니다. 조선시대 후반에 또 이런 게 크게 유행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지금 색깔이 좀 둔탁하지만 청자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색이 좀 탁해요. 위에 뭘 또 덧칠해놨어요. 이거는 분청삭입니다. 컬러가 좀 다릅니다. 이 유물은 한 번이라도 보면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물 사진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쫙 시험 보기 전에 보면은 기억나는 게 더 많이 있겠죠. 17번 보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시기.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들은 마땅히 힘을 다해라. 전하 4가지 이유로 불가하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글자들이 나오는데 요동정벌인가 봐요. 근데 요 장군이 반대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의 사불가론이죠. 이 무슨 얘기였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안 됩니다. 지금 농번기니까 사람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더워서 활에 악효가 녹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장마철이라서 전염병이 돕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거나 전쟁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너가 지금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파병을 가기는 가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 도착을 했지만 마침 물이 불어서 갈 수가 없었고 거기서 고민하다 군대를 돌리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나중에 조선을 건국한 건데 여기에서는 옷을 요 사람이 다른 걸 입고 있어요. 왕 옷을 입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성계라는 걸 지금 이 옷의 컬러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곤룡포 색깔이랑 다르죠. 태조 이성계는 파란색 곤룡포 입습니다. 전주 경기전에 가면은 태조 어진이 있는데 파란색 옷 입고 있거든요.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는 세종대왕 때부터예요. 그래서 요거도 기억하면은 이 사람 태조 이성계네 이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새 도읍이 정해졌으니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잖아요. 한양이겠죠. 한양.
한양으로 지금 바꿨으니까 도감을 설치하고 판사로 임명해서 궁궐을 만들어라. 경복궁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요동정벌 반대해가지고 여기에 개국해가지고 한양으로 천도하기까지의 내용인데 여기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됐다. 이건 여기서부터가 아닌데 지편전은 세종이 만든 거거든요. 이성계 뒤에요. 네 번째 임금이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홍문관 설치한 사람은 그리고 성종이에요. 조준이라는 사람의 건의로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일단 답은 2번인데 조준이 누구냐면 조준 이 사람은 혁명파 사대부예요. 이성계는 원래 장군이잖아요. 이성계는 칼.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어준 브레인들이 있어요. 이런 브레인들은 고려 말기에 혼란한 상황을 타개하면서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나온 새로운 선비들이에요. 신진사대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그 선비들, 신진사대부가 두 종류로 나뉘는데 고려는 너무 이제 썩어서 안 된다. 이제 바꿔야 돼. 여기는 틀렸어. 새로운 나라를 주장하는 사람들 혁명파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고쳐서 써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온건파인데 뭐 정몽주라던가 이색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건파죠. 온건파가 이 정치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파들이 이긴 건데 조준이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좀 더 익숙한 사람은 아무래도 정도전이죠.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력을 바꾸려는 거예요. 원래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시대에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땅도 전부 지방에 있어요. 고려 말기에 서울에 있는 땅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수도의 땅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권문세족들이에요. 왕족들하고 귀족들인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땅을 다 이제 몰수를 해가지고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될 이 혁명파 세대분들한테 나눠줘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땅 문서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국가를 재창을 딱 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다 해요. 문서를 그 공문서를 다 모아가지고 토지 문서를 다 태워요. 다 태워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기준을 다시 세워가지고 토지를 나눠줍니다. 이 토지를 원래는 이 자기 수도 근처에 땅을 갖고 있지 않았던 혁명파 사대부도 저기 지방에 있는데 이 친구들 끌어올려가지고 서울권의 땅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과전법은 관리들한테 이제 과전이라는 월급용 땅을 주는데 그 땅 전체를 뚝 떼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뭐 이거 나중에 수조권이라고 또 배울 텐데 어쨌거나 이 과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사대부, 개국 공신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개국을 재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경국대전이 완성된 거는 성종 때예요. 성종, 조금 뒤식입니다. 연분구등법, 이거는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연분구등법이 있고 전분육등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토지에 레벨을 매겨놓고 그리고 그 해에 흉년이 들었는지 풍년이 들었는지도 다 레벨을 매겨서 되게 농사가 잘 된 해에는 세금을 좀 더 걷어도 되겠죠. 근데 농사가 되게 안 됐어요. 그럼 똑같이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세심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걷으면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겠죠. 이런 걸 정한 거는 세종이에요. 세종. 음악 이론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이 간행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성종 시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해당하는 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우리의 외교를 빛낸 인물, 이 얘가 누군지는 모를 수 있겠어요. 누군지는 모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분의 생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크게 유추를 한번 해보고 이 사람 조선과 이 가라는 국가 사이에 뭔가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견이 되었던가 봐요. 가라는 국가가 어디냐? 계해약조라는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세견선이라는 이거 무슨 배가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계해약조가 나오면은 일본이에요. 우리가 일본이랑 임진왜란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외란이 짜잘짜잘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항구를 열어주네 마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외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특히 임진왜란 겪고 나면 더 안 좋아지거든요. 이걸 장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이 외교 관계를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일본이랑 뭔가 약조를 하고 무역을 한정적으로 허용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했었던 건데 일단 가 국가에 해당하는 거는
일본이겠네요. 당시 호칭으로는 외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일본과 했던 것 바로 보이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일본이랑 뭔가 무역을 하려면은 항구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힌트가 되는 게 여기 포가 나오죠. 삼포를 개항을 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항구를 열어줍니다. 일단 정답 자체는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고려시대랑 조선시대가 조금 다 섞여 있는데 조금 생소한 거 좀 찾아보면은 북평과는 이제 여진 사신이 왕래했었던 곳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거란과 이제 몽고와 왜군 시기가 다른 시기의 왜군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19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요. 우리 주상 전하께서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 각기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농사지은 경험을 아뢰게 하고 신에게 그 까닭을 덧붙이게 하셨다. 요약한 것만 뽑아서 한 편의 책으로 만들고 제목을 농사직설. 사실은 이게 제일 힌트죠. 여기 이거는 우리나라 땅 풍토에 맞춰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농부들한테 체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과 땅에 맞는 실제 농사법을 모아가지고 농사직설을 편찬을 하죠. 이거는 세종이 하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한 게 많은데 공통점이 우리나라식대로 뭔가를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중국의 역사책이나 중국의 무슨 뭘 갖고 와서 중국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중국의 땅과 우리나라 땅이 좀 다르기도 하고 사실은 중국의 언어랑 우리나라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훈민정음 해례본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거 나오죠. 말조차도 중국과 우리가 다른데 풍토, 하물며, 계절 이런 거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농작물을 키워도 우리 땅이랑 그 중국에서 키우는 거는 방식도 다르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편찬을 합니다. 훈민정음에 나오는 첫 구절을 기억을 하시면은 세종대왕이 왜 이렇게 많은 버전의 책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 때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쭉쭉쭉쭉쭉 조금 어렵기는 하죠. 자, 지금 세종 때 우리 초반 임금들이 한 것 중에 뭐냐면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 국가여서 사람들에게 유교 논리를 전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의범절이라던가 이제 부모를 모시거나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 개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퍼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퍼뜨려야 되는데 세종도 머리가 아팠겠죠.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책들을 편찬을 하면서 크게 벽에 부딪혔던 건 사람들이 글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한글을 만들게 되는데 어쨌거나 한글 창제 이전에 유교 논리를 전파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책이 삼강행실도예요. 연려, 효자, 효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도라고 들어간 거는 이거 그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글도 쓰긴 쓰지만 이거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문에 나오는 사파 같은 걸로 한 번에 보면 이해가 되게 그림을 덧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유교에 대한 어떤 논리가 전파가 될 수 있게 세종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삼강행실도는요, 농사직설이랑 같이 세종이 편찬했었던 대표적인 서적이 가장 상단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제 기억을 좀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4번이 되겠죠. 나중에 이런 책들 있죠. 가래, 집남, 국조, 오레이, 동몽선습, 성악집요 이런 거는 이 세종 이후 시기에 성종 이후에 우리가 체계를 조금 더 잡아가면서 복잡하게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책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걸 다 따다다다 암기를 하기보다는 주요 왕의 업적을 알고 그 뒤에 책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름이 붙는지를 조금 알면은 굳이 다 암기하지는 않아도 돼요. 초반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크게 덩어리 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500년이 있잖아요. 반으로 싹둑 잘라가지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 후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바탕으로 무슨 특징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나라가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중요한 건 제도를 완성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앞쪽에 나오는 거 물어볼 거고 이걸로 어떻게 성격이 바뀌었는지 전쟁에 대한 성격 물어볼 거고 나라가 망할 때는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큰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외우셔야 머리에 기억에 많이 남겠죠. 세종대왕은 이 왕을 찾는 건 쉬웠는데
의외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거를 골라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삼강행식도라는 책 자체가 어려운 책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게 조금 생소할 수 있었겠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20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좀 쉬운 건가 봐요. 이달의 책. 이 책에는 조선시대의 임금의 명으로 중죄인을 추국한 고문한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죄와 반역죄를 처결했으며 판사, 도사 등의 관직에 있었다. 이거의 힌트는 왕명입니다. 왕명. 왕이 명령을 해서 잡아들이고 고문을 바로 시킬 수 있었던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명 직속 기구는 의금부입니다. 지금 종로 항복판에 의금부 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주로 역적 잡아들이는 걸로 사극에서 많이 나와요. 의금부에 하옥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중죄인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잡아서 바로 가둬서 고문을 실시하는 게 가능을 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역죄는 전부 다 여기에서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추국은 왕이 직접 앉아가지고 고문을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의금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 직속이에요. 심각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왕이 직속으로 처결한 게 가능했습니다. 답은 바로 1번에 나오고요.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가 되었다. 사림, 아주 깐깐한 선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림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비들이 싫어하는 것, 일단 유교가 아닌 것들 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사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불교하고 뭐 도교라던가 기타 등등의 종교들을 미신이라고 치부를 해요. 이때 폐지된 게 뭐냐면 소격서라는 관청을 폐지를 해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관청인데 이거는 도교 관련된 행사했던 곳이에요. 도교. 불교도 싫어하는데 도교 같은 거는 더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거 이제 폐지를 하게 되고요. 사헌부, 사관원이랑 함께 삼사로 불리면서 임금의 어떤 독주를 막는 언관, 언로를 맡았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게 홍문관이고요. 뭐 옥당이라고도 해요. 홍문관. 여기를 거치면은 100% 이제 재상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예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는 그거가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얘기죠.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 정약용이 옥당 관리였는데 정약용은 집안이 9대에 걸쳐가지고 다 옥당 관리였어요. 이렇게 되면 명문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거쳐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순조롭게 재상 반열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이 서경권을 행사한 게 요 두 관청이거든요. 요 설명인데 서경권은 뭐냐면 관리 임명하면은 그래요 임명합시다라고 사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 사인을 안 하면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임명권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왕이 뭔가 마음대로 사람을 임명하는 거를 막는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사헌부 사관원에 해당하는 설명이었고,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된 거는 정확히는 검서청인데 검서청이 속해 있는 상위기관이 규장각이에요. 규장각에 딸려있는 관청이에요. 거기에서 일을 했다는 건데 서얼이 뭔지 압니까? 서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서얼?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는 홍길동 얘기 다 알고 있죠? 홍길동이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겠어요? 서자라서 그래요. 서자. 조선의 많은 차별 중에 하나가 서얼 차별이 있었는데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 서자는 그래도 첩의 신분이 일반인 이상이에요. 얼자는 그 집 종이에요. 천민이 낳은 첩의 아들. 그런 건 얼자라고 해요. 실상 얼자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대감집들은 서자들이 많이 있겠죠. 치명적인 핸디캡을 주죠. 서자들은 암만 똑똑해도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과거 시험. 이게 서얼 차별이에요. 이거를 이 규장각을 만든 왕이 이 제도를 없애주거든요. 서얼도 올 수 있어. 허통. 정조입니다. 정조. 이거 정조가 있어요. 그래서 정조가 똑똑한 서자 4명을 뽑아가지고 검서청의 관리로 들여요. 그 4명이 있어요.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책에 내용이 되는 거라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4명 중에 발해고를 썼던 유득공이 있어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이수라는 학자분이 있어요. 이 4명이 사검서라고 옛날 드라마 F4처럼 굉장히 유명했어요. 다 서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훗날 정약용처럼 실학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관청이랑 요 문제가 다른 버전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기억을 해주면은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뭐 답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풀 때 나머지 선지들에 관련된 거를 정리를 해두는 게 그냥 그거 자체로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론을 보는 게 너무 힘들면 기출문제를 풀 때 이렇게 관련된 거를 정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론 정리도 함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30번까지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